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서방님, 활활 타오르는 움막 안에서 한 여인의 절규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문 밖의 사내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중얼거렸지요.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앞길에 당신은 짐이 될 뿐이오. 그러나 그 사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죽였다고 믿었던 여인이 5년 뒤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매화 모양 흉터를 가리키며 모든 진실을 폭로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또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글씨 솜씨가 결국은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여인이 품에 숨기고 다닌 한 장의 그을린 종이 조각에는 어떤 비밀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도 초롱부랴와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 도성 밖 서대문 너머 당나무가 무성한 골짜기 마을에 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설미는 종이를 만드는 일로 잔뼈가 굵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종이장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장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옆에 앉아 당나무 껍질을 다듬으며 자랐으니 종이 만드는 일이라면 한양 안에서도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설미가 손수 떠낸 한지는 결이 곱고 빛이 맑아 한번 만져본 사람이면 누구나 탐을 냈어요. 그러나 정작 그녀의 살림은 늘 힘들었습니다. 종이는 양반들의 글을 빛내는 귀한 물건이었으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손은 거칠고 천하게 여겨졌으니까요. 설미가 그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지요. 남편의 이름은 강민재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지만 그의 글씨만큼은 한양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 이야기였습니다. 강서방 글씨는 한양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하다지. 그러게 말일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게 아까울 정도지. 민재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정말 곱고 단정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웅크리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설미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만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종이 위에 남편의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는 게 낙이었으니까요. 종이장이의 손과 선비의 손이 만나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설미는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개울로 나가 당나무 껍질을 씻었지요.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물에 담그고 잿물에 삶고 다시 헹구기를 반복했습니다. 당나무 특유의 비릿하고 풀비린 냄새가 그녀의 옷자락에 늘 배어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설미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잿물에 삶아둔 당나무 껍질을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부드러운 종이 섬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는 일이었지요. 톡, 톡, 톡. 그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집 색시는 어찌 저리 종일 두드리고 산다나. 종이 한 장 만들어 봐야 몇 푼이나 받는다고. 설미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서 말린 종이를 한 장 한 장 다듬었습니다. 손끝은 늘 갈라져 피가 비쳤고 손톱 밑에는 흰 섬유가루가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미는 그 종이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서방님, 오늘 만든 종이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민재는 종이를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자네 손끝에서 나온 종이는 어찌 이리도 곱소?
내 글씨가 비로소 빛을 보는 것 같구려. 그 한마디면 설미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요. 어찌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종이 위에 남편의 글씨가 올라가는 그 순간 설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민재가 교서관 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서관이라 하면 나라의 책을 만들고 글을 다루는 관청이니 글씨 잘 쓰는 민재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설미는 그날 밤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은비녀가 한 자루 숨겨져 있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꺼내 쓰거라. 설미는 그 비녀를 한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은빛이 손바닥에 닿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설미는 그 비녀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좋은 먹과 가장 부드러운 붓을 사왔지요. 등장기름도 넉넉히 사두었어요. 민재가 밤늦도록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민재는 설미가 내미는 먹과 붓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걸 다 어디서 났소? 설미는 그저 웃었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서방님이 꼭 합격하시면 되는 거지요. 민재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까지 글씨를 썼습니다. 설미는 그 옆에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펴주고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저리 몸이 부서져라 이래봐야 헛수고지. 선비가 출세하면 제일 먼저 버림받는 게 조강지처라고. 그러게 말이야. 가난할 땐 곁에 두고 잘 되면 갈아치우는 게 사내들 속이 아닌가. 그 말을 전해 들은 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로 설미는 버텼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흘러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재가 교서관 서리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곡간을 뒤져 마지막 남은 쌀로 찹쌀떡을 빚었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치마를 털어입고 흰 무명 저고리를 갈아입고 떡 보따리를 들고 교서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설미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남편이 자신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교서관 앞에서 마주친 민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재의 곁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받쳐 입은 여인이었지요. 머리에는 빨간 댕기를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반가 규수였어요. 그 여인이 바로 대사원 오대감의 조카딸 혜령이었습니다. 혜령은 설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설미의 거친 손등, 당나무 냄새가 밴 치맛자락,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차례로 살피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강주사, 이분은 뉘신가요? 민재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설미 쪽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긴 자네가 올 곳이 아니오. 어서 돌아가시오. 설미는 처음에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같은 날 제가 어찌 안 옵니까? 떡도 빚어왔는데요.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당나무 종이 냄새가 내 옷에 벨까 두렵소. 제발 부탁이요. 돌아가시오. 설미의 손에서 떡 보따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몸은 한겨울 개울에 빠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설미는 종이 만드는 움막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나무 더미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등잔불만 바라보았지요. 우리 서방님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설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이 옳았다는 것을요. 그러나 설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설미는 다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종이를, 더 많은 종이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자신이 만든 좋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민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다 들어와도 설미를 쳐다보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설미는 그저 묵묵히 종이를 만들고 밥상을 차리고 옷을 빨았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옷자락에는 양반과 규수들이 쓰는 사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설미는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숭늉을 끓여 내밀었지요. 민재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사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문서 자네가 보관하고 있지? 설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 문서라 하시면 우리 집 땅 문서 말일세. 그리고 자네 친정에서 받아온 종이방 명의도 그것들을 다 내게 넘기시오. 설미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집안 살림에는 손도 대지 않고 글과 붓에만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땅 문서며 명의를 따지고 드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방님, 그건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민재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이제 교서간 사람이요. 양반 행세를 하려면 집안 문서도 내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사내가 가장이거늘 무엇이 그리 따지리리요? 설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까닭 모를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다정히 부르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호통치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그날 밤 설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길게 들이운 남편의 그림자가 마치 자신을 짓누르려는 검은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다정한 얼굴로 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이라 설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여보, 오랜만에 같이 종이 말리는 움막에 가보지 않겠소? 옛 생각도 나고 자네가 만든 종이도 보고 싶구려. 설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방님, 정말이요? 그렇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않소? 오늘 밤은 둘이 이야기도 하고. 설미는 그 말이 너무나 반가웠지요. 그녀는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다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서방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구나. 달빛이 흐릿한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바깥 골짜기에 있는 종이 말리는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설미가 1년 내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마른 당나무 껍질, 종이더미, 그리고 기름 먹인 장판지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민재는 품에서 작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자, 한 잔 드시오. 그는 사발에 술을 따라 설미에게 내밀었어요. 설미는 술을 잘 못했지만 남편의 정성이 고마워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맛이 이상했습니다. 혀끝이 저릿했고 목구멍이 화끈거렸지요. 곧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설미가 비틀거리자 민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정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등잔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등잔을 툭 건드렸습니다. 등잔이 기울었고 기름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불꽃이 기름을 타고 번지더니 곧 마른 종이 더미에 옮겨 붙었어요. 화르르. 종이는 순식간에 타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움마간이 환해졌습니다. 설미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방님, 불이. 그러나 민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빗장을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설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방님, 문을 여세요. 서방님. 설미는 문으로 달려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앞길에 당신은 짐만 될 뿐이오. 그 한마디에 설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길은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막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 더미가 타오르며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설미의 머리카락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설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설미는 젖은 종이 더미를 끌어와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춰 움막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종이를 말릴 때 바람이 통하도록 만들어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그 틈이 그날 밤 설미의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설미는 불에 달궈진 나무 판자를 손으로 뜯었습니다. 손바닥 살이 벗겨졌고 어깨에 불똥이 튀어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이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좁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설미는 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재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찌 거기서. 민재는 달려와 설미를 다시 움막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설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떨어져 있던 불붙은 장판지 조각을 집어들어 민재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힘껏 눌렀습니다. 으악! 민재의 비명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목 안쪽에서 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매화꽃처럼 5갈래로 번진 화상 자국이 그렇게 그의 살에 새겨졌습니다. 민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그 짧은 순간 설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눈앞이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벼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움막 뒤편은 바로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깊은 골짜기를 가르며 거센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산에서 녹은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사나운 물줄기로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손목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벼랑 끝까지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발밑은 낭떠러지였고 아래로는 검은 물이 휘몰아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 수 없겠지. 더구나 저 거센 물줄기를 헤쳐나올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이 익어 들러붙은 그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지요. 불에 그을리고 약에 취하고 벼랑에서 떨어져 저 물속에 빠졌으니 살아나올 수 없겠지. 설사 시신이 떠오른다 해도 한참 아래 강줄기로 흘러갈 것이다. 누구도 저 여인이 내 아내였다 알아보지 못할 게야. 민재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돌아섰습니다. 움막은 거의 다 타들어갔고 잔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손목의 상처를 옷자락으로 단단히 동여매며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는 다친 것이라 둘러대면 그만이다. 어차피 설미가 죽었으니 그날 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센 물살을 따라 그녀는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물줄기가 얕아지는 강가의 모래밭에 그녀의 몸이 떠밀려 올라왔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카락은 그을렸으며 살갗은 불과 물에 번갈아 시달려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그 강가를 지나던 한 늙은 여인이 강가의 모래밭에 쓰러진 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정이라 하였습니다. 한때 궁에서 서책을 고치고 왕실 문서를 보존하던 장인이었으나 나이가 들어 산속 작은 암자로 물러나 낡은 책과 그림을 복원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정은 설미의 손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물에 불고 불에 그을렸지만 그 손은 분명 종이를 만져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끝에 결, 손바닥에 굳은 살, 손톱 밑에 박힌 흰 섬유가루까지. 월정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은 살고자 하는 손이구나. 종이를 살린 손이니 종이도 너를 살릴 게다. 월정은 설미를 등에 업고 자신의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로 화상을 다스리고 미음을 한 숟갈씩 떠먹이고 밤이면 설미의 손을 잡고 옛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설미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은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월정은 미음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들었느냐? 설미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그 밤의 불길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빗장을 꺼는 소리,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 설미는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월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새 이름을 갖자꾸나. 서아라고 하자. 저녁 노을 아래 흐르는 물처럼 타버린 것을 품고도 앞으로 흐르라는 뜻이다. 그날부터 설미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아가 태어났지요. 서아는 한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덜미와 어깨, 팔뚝에 남은 화상 자국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월정이 거울을 들어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보거라. 이 흉터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서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월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지. 그 말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월정은 서아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종이는 단순히 글을 담는 물건이 아니다. 종이는 진실을 감추기도 하고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는 물건이지. 월정은 낡은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좋은 종이와 나쁜 종이의 차이를 아느냐? 봄에 벗긴 당나무로 만든 종이는 섬유가 길고 고르단다. 그러나 여름에 급히 만든 종이는 결이 거칠고 물을 먹으면 쉽게 갈라지지. 서한은 그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종이를 만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종이의 결, 먹의 번짐, 인주의 색깔, 낙관의 압력. 서한은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가짜 글씨를 구별하는 법은 더 어렵단다. 사람이 남의 글씨를 따라 쓰려면 망설이게 되거든. 그래서 획이 미세하게 떨리고 멈춘 자국이 남는단다. 그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해. 월정은 등불을 종이 뒤에 대고 보여주었어요. 보거라. 진짜 글씨는 단숨에 내려간 자국이 있다. 그러나 위조된 글씨는 여기에서 멈춘 흔적이 보이지. 서너 번 망설인 자의 손끝이다. 서한은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월정도 놀랄 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2회째 되던 해 월정은 서하에게 옛 궁중 문서를 내주며 말했지요. 이 안에 위조된 것이 한 장 섞여 있다. 찾아보거라. 서하는 한참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문서입니다, 스승님. 종이는 같으나 낙관의 인주가 다른 시대 것입니다. 월정은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보다 낫구나. 5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정은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하야,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쓰거라. 서하는 짐을 꾸리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그날 밤의 설미가 아니었어요. 불에 그을려 다시 자란 머리카락은 결이 거칠게 변해 있었고 햇볕에 그을렸던 얼굴은 산속 그늘에서 5년을 지내며 희고 차분해졌지요. 목덜미와 어깨에는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지만 옷깃을 단정히 여미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종이를 만들며 늘 남편을 우러러보던 그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사람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깊고 차분한 눈빛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었지요. 월정이 가르쳐준 양반가의 말씨와 몸가짐도 어느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인을 한참 들여다보던 서한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얼굴을 보고도 그자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스승 월정이 곁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게다.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믿는 자를 산자의 얼굴에서 찾지 못하는 법이지. 그자의 눈은 이미 너를 죽은 자로 박아두었으니 살아있는 너를 보아도 다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서한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남산 아래 작은 집을 빌려 필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청연당이라 지었습니다. 풀을 청, 연꽃, 연, 집당.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겠다는 뜻이었지요. 청연당은 처음에는 조용한 가게였습니다. 북과 먹, 종이를 파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산 아래 청연당이라는 필방이 있다는데 그 집주인은 문서의 진위를 귀신같이 알아본다더라. 위조된 토지 문서를 단번에 가려내고 가짜 족보도 한눈에 잡아낸다지. 그뿐인가. 글씨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다더군. 사람들이 하나둘 청연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싶은 과부, 누명을 쓴 하급관리 가짜 족보 때문에 혼인을 망친 처녀들이 서하의 필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하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청연당에 한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교서관의 하급관리였지요. 그가 종이를 고르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교서관에 강주사라는 분이 있는데 글씨가 정말 일품이에다. 곧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라더군요.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주사라 하셨습니까?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강민재라 합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데 대사원 5대 감댁 조카딸과 곧 혼인을 한답니다. 출세길이 훤하지요. 서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었을 그자가 한양에서 출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더구나 그가 그토록 원했던 양반과 처녀와 혼인까지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에 든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강민재. 그러나 서아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달려들었다가는 또다시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골 관리가 다시 청년당을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당 주인, 요즘 교서관에 이상한 일이 있소이다. 오대감 집안의 사촌 어른이 갑자기 영모 문서에 이름이 올라 곤욕을 치르신다 합니다. 분명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데 그분 서명이 또렷이 박힌 문서가 나왔다지 뭡니까? 서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문서는 누가 발견했답니까? 강주사가 정리하다 발견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오대감께서 강주사를 더욱 신임하신다지요. 서아는 민재가 또다시 같은 짓을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찌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아는 그 분노를 가슴 깊이 눌렀습니다. 며칠 뒤 청년당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어린 몸종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난이라 했습니다. 저 낡은 편지지를 찾고 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의 떨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편지입니까? 난이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씨께서 친정 오라버니께 편지를 보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저희 아씨께서 늘 울고 계십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집안 문서마다 아씨가 직접 쓰신 적 없는 서명이 자꾸 발견됩니다. 분명 아씨 글씨와 똑같은데 아씨는 모르는 문서들이에요. 그리고 아씨의 사촌 어른까지 갑자기 영모에 엮이셨다 합니다. 서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씨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해령 아씨라 하십니다. 오대감 댁 조카딸이시지요. 서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이 자신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그런 의미의 미소였지요. 난이라 하셨지요? 그 문서들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난이는 몰래 문서 몇 장을 청년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서아는 그 종이를 등불 뒤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 종이는 분명 자신이 만들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섬유의 배열이 어색했고 봄 당나무가 아니라 여름 당나무로 급히 만든 흔적이 있었지요. 누군가 자신이 만들던 종이를 흉내 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서아가 만든 종이까지 흉내내며 위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아내의 손길까지 도구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떨림이었지요. 이번에는 불길 속에 나 혼자 갇히지 않겠다. 서아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민재가 어디서 종이를 사들이는지 알아냈습니다.
청년당의 단골 중에는 교서관 하급 관리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서한은 그들에게 좋은 종이를 싸게 넘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요즘 교서관에서 쓰시는 종이는 어디서 들이십니까? 강 주사께서 따로 아는 종이방이 있다 하여 그곳 것을 쓰고 있습니다. 서한은 그 종이방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종로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민재가 몰래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서한은 밤마다 그 종이방 근처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종이방의 하인이 큰 보따리를 들고 나오더니 뒷골목에서 그것을 태우려 했습니다. 서한은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보따리가 잘 타지 않았고 하인은 결국 타다만 보따리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한은 그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청년당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서한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러 사람의 서명이 빼곡히 연습되어 있었습니다. 해령의 서명, 오대감의 서명, 그리고 영모 문서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람들의 서명까지 누군가가 그 글씨들을 익히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한 흔적이었지요. 서한은 그 종이 조각들을 가만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의 죄를 꺼낼 수 있겠구나. 며칠 후 청년당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로 해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 교서관 앞에서 보았던 그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지요. 내가 문서를 볼 줄 안다 들었다. 이 문서 좀 봐주겠느냐? 해령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교서관 앞에서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해령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서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해령 역시 민재의 사달이었고 이제는 버려질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의 방향을 흐려서는 안 되었지요. 서한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서명은 아씨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지요? 해령은 깜짝 놀랐어요. 어찌 한눈에 아느냐? 서한은 종이를 등불에 비추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획이 멈춘 자리,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아씨께서는 평소 이렇게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글씨를 쓴 자는 3번을 망설였습니다. 해령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서는 무엇입니까? 서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혼인각서다. 강민재가 내 재산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내 서명이 또렷이 박혀 있구나. 서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씨, 강민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진실로 아십니까? 해령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른다. 처음에는 글씨가 곱고 사람이 다정해 좋아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무섭다. 내 사촌 어른이 영모에 엮이고 우리 집 문서가 자꾸 사라지고 모르는 차용증이 나타난다. 그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게 아닌가 두렵다. 서한은 그제야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위조 문서들, 종이 조각들, 서명 연습본까지. 해령은 그것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아씨, 저는 이 모든 것을 오대감께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다만 아씨께서도 진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해령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당하겠다. 내 집안을 도구로 삼은 자를 내 손으로 끝낼 것이다. 이튿날 서한은 오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일개 필방 여인이 사대부 가문의 사문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이었지요. 하인이 서하를 막아섰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우리 대감께서 어찌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시겠는가. 그러나 서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지기에게 건넸습니다. 이 종이를 대감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래도 만나주시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 종이에는 오대감의 서명이 위조된 차용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오대감은 한참 침묵하더니 결국 서하를 사랑채로 드리라 명했습니다. 오대감은 위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는 서하를 위아래로 살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어찌 아느냐? 서하는 말없이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모서리를 살짝 적셨어요. 그러자 종이 섬유가 부풀며 결이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대감. 진짜 문서는 봄 당나무로 만든 종이입니다. 섬유가 길고 고릅니다. 그러나 이 위조 문서는 여름 당나무를 급히 삶아 만든 종이입니다. 겉은 비슷하나 물을 먹으면 결이 갈라집니다. 오대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이어서 등불을 종이 뒤에 놓았습니다. 또 보십시오. 글씨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망설인 자의 손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 획이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 획을 단숨에 그으십니다. 그러나 위조한 자는 3번을 멈췄습니다. 오대감은 자신의 진짜 서명을 옆에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의 진짜 글씨와 위조된 글씨는 멀리서 보면 같아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달랐지요. 오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감히. 서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종이 조각 한 무더기였습니다. 그 위에는 오대감과 해령, 그리고 영모에 엮인 자들의 서명이 수백 번 연습된 흔적이 있었지요. 이것은 강민재의 종이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민재가 감히. 그러나 오대감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일개 필방 여인의 말만으로 자신이 신임하던 인재를 단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서하가 품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을린 모서리가 까맣게 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젊은 시절 강민재가 연습하면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불타는 종이 움막에서 설미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나왔던 바로 그 조각이었지요. 강민재는 오래전에도 종이를 태워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대감은 서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서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대감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대감은 은밀히 포도청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민재의 서고가 압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짜 낙관 수십 개, 다른 사람들의 서명 연습본, 몰래 만든 토지양도 문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청 마당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는 모두 모함입니다. 저 청년당의 종이장수 계집이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저는 나라 이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런 천한 짓을 하겠습니까? 민재는 여전히 말이 능했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한 기색을 꾸며내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주사 말도 일리가 있다. 필방 계집이 문서를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분위기가 강민재 쪽으로 기울려 하던 그때 청년당의 주인 서아가 포도청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 무명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차림이었지요. 민재의 눈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모함하러 온 한 명의 필방 주인을 노려볼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앞에 선 여인은 그가 알던 설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종이 냄새가 배어있던 거친 손은 보이지 않았고 그을렸던 얼굴은 희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늘 자신을 우러러보던 순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똑바로 마주보는 깊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민재의 눈빛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나를 못 알아보겠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곧 그 눈으로 똑똑히 알아보게 될 것이다. 서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에 서서 문서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는 봄 당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종이는 여름 당나무로 만든 것이지요. 결이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그녀는 차분히 위조의 흔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종이의 결, 먹의 번짐, 인주의 새로움, 서명의 망설임, 낙관의 압력까지. 사람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민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리 떠드느냐. 종이 몇 장 만지는 천한 여인이 감히 나를 모함해? 그 말에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내가 지금 다시 자신을 천하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재, 당신은 종이가 얼마나 잘 타는지 잘 아시지요? 민재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당나무 위에 등잔불 하나면 충분하지요. 기름을 한번 부으면 종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 안에 갇힌 사람의 비명도 함께 묻혀버리지요. 민재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을 보고 있는 눈들을 의식한 듯 다시 어깨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 계집이 미친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포도청 마당에 들어섰을 때의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주사 얼굴빛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헛소리라 하면서 어찌 저리 몸을 떠는가? 서아는 천천히 포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포졸들께 청합니다. 저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살펴주십시오. 거기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매화꽃처럼 5갈래로 번진 자국입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민재의 오른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팔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때 오대감이 호통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냐? 떳떳하다면 어찌 팔을 감추는가? 포졸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서 살피지 못할까? 포졸 2명이 달려들어 민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발버둥 쳤습니다. 그토록 점잖던 선비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는 짐승처럼 몸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놓아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러느냐. 나는 교서관의 주사다. 한 사람이 그의 오른팔을 단단히 붙들었고 다른 한 사람이 소매자락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비단 소매가 한 치, 두 치, 세 치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마당 전체에서 낮은 탄식이 일제히 흘러나왔습니다. 아! 팔목 안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검은빛이 뒤섞인 흉터였지요. 가운데에서 5갈래로 번진 그 모양은 누가 보아도 매화꽃을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라질 수 없는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대감이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이 자국은 분명 살이 깊이 대인 자국이로구나. 누군가가 마음먹고 살을 지진 듯한 흔적이야. 서한은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눌렀던 그 자국이 이렇게 한 사내의 운명을 가르는 증거가 되어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민재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자도 되지 않았지요. 서한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국은 제가 남긴 것입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달빛이 구름을 가리던 그 밤, 마을 바깥 골짜기에 종이 말리는 움막. 당신이 저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던 그 밤 말입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술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지요? 혀끝이 저릿하고 눈앞이 흐려지던 그 양 말입니다. 제가 비틀거리자 당신은 등잔을 발끝으로 쓰러뜨리고 나가셨지요. 기름이 흘러내리고 불이 종이 더미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신은 그 불길을 등지고 문 밖으로 나가 빗장을 거셨지요. 철컥 하는 그 소리,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그만하라. 서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앞길에 당신은 짐이 될 뿐이오. 그 한마디였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서한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흰살 간지로 길고 깊은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해 팔뚝을 지나 옷깃 사이로 사라지는 그 흉터. 마당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저 흉터 좀 보게. 불에 그토록 데이고도 살아남았단 말인가. 서한은 그 흉터를 그대로 둔 채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그날 밤 제가 받은 답례입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죽지 않았지요. 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저는 살기 위해 당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떨어져 있던 불붙은 장판지 조각을 당신의 손목에 눌렀지요. 서한은 민재의 손목에 새겨진 매화 자국을 가만히 가리켰어요. 바로 그 자국입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서한은 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는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아내, 설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포도청 마당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들판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 강주사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고? 강주사가 자기 아내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민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의 손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선비의 얼굴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여인 앞에선 한 명의 죄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다. 설미는 죽었다. 그 밤에 분명히 불길에 휩싸여서 내가 분명히 봤다. 그 움막이 닿도록 지켜봤다. 말을 마치기 전에 민재는 흠칫하며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대감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호통쳤어요. 내 이놈, 그 밤에 분명히 무엇을 보았더란 말이냐? 움막이 다 타도록 지켜봤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가두고 불을 지른 자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해령이었지요. 해령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재가 위조한 혼인각서와 재산양도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집안을 발판으로 삼으려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방해가 되면 누구든 문서 한 장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제 사촌 어른을 영모로 엮으려 했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 했으며 결국에는 저까지도 도구로 쓰고 버리려 했지요. 해령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민재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재, 당신은 글씨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글씨로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대감은 마당이 떠나가도록 호통쳤어요. 내가 내 글씨를 아꼈으나 너희 손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찔렀구나. 내가 그토록 너를 신임했거늘 이렇게 갚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민재는 마침내 얼굴을 바닥에 묻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던 명예는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그가 탐하던 권세는 먹물이 번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한양제일의 글씨를 자랑하던 그 손은 이제 흙바닥을 짚고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등 뒤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떡보따리를 들고 교서관 앞에 섰을 때의 그 봄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볕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날의 설미가 아니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온 여자, 새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여자, 그리고 마침내 자기 손으로 가슴속 매듭을 풀어낸 여자였습니다. 강민재는 그날로 의금부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죄목은 문서 위조,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전처 살해 미수까지. 그가 평생 자랑하던 아름다운 글씨들은 더 이상 칭송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볼 때마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회갈에 또 누구의 피가 묻어 있는가? 민재의 관직은 박탈되었고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오대감 집안에서 빼돌렸던 재산은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영모에 엮일 뻔했던 이들도 풀려났지요. 민재가 유배길에 오르던 날이었습니다. 한때 설미가 우러러보던 그 단정한 선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서아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설미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 번만. 서아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미는 그날 밤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죄는 제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오래 박혀 있던 그을린 가시가 빠져나간 듯한 가벼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년당은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필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문서를 들고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문서를 살피며 말했지요. 종이는 약한 것 같지만 진실을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서아의 손은 여전히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남편의 성공을 위해 종이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월정 스승은 가끔 산에서 내려와 청년당을 들렀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나보다 낫구나.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다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이도 사람도 그리고 제 삶까지도요. 봄이 오자 청년당 앞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서아는 그 매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갈래로 번진 매화꽃의 모양은 한때 민재의 손목에 남겨졌던 화상 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아에게 매화는 다른 의미가 되었지요. 불탄 자리에서도 피어나는 것, 차가운 계절을 지나 가장 먼저 향기를 내는 것, 꺾인 줄 알았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 어느 날 서아는 새 종이 한 장을 떴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출세를 위해 만든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첫 종이었지요. 그녀는 그 종이 한가운데에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불은 나를 삼키지 못했고 거짓은 나를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이름을 서아라고 또렷이 적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미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고 서아의 삶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둘은 모두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옛말에 화중생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는 뜻이지요. 가장 약해 보이는 종이가 가장 오래 진실을 품듯 가장 쉽게 꺾일 것 같던 한 사람의 삶도 결국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도 언젠가는 매화꽃처럼 피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